예, 소개받은 고영철입니다. 사실은 목조건축에 대해서 강의할 만큼 미리 공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전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공부하고 나서 지금 한 90분 동안을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거 90분 원래 강의안이 있고 지금 그 책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한 일주일을 정말 이것만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이 서질 않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했던 거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훑어보고 그러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불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혹시 그 어떤 것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따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린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이죠. 딱 보면은 어딘지는 알겠지. 관덕정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관덕정 건물을 정자라는 말이 있고, 이건 정자입니다. 용도가. 목조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 내가 건드리면 또 안 되는구나. 그냥 원형 주초, 28개의 기둥이 있고, 이고주 칠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와는 알겠고, 팔짝지붕,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다듬돌, 바른층 쌓기, 벽화 이런 말들이 이 건물 하나의 설명에 막 나옵니다. 아마 이 중에 아는 말도 있겠지만은 또 저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용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맨 처음에 기단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밑에 단단하게 쌓는 부분인데 기단에는 단층 기단이 있고 다층 기단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제주도의 하가리에 있는 맨 처음 건축주는 문시행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문형행이 됐다가 또 그 자손한테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시가옥이라고 했는데 맨 밑에 받치는 것이 한 줄로 돼 있으면 단층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층으로 기단을 쌓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기단이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2층 기단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다층 기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기단을 쌓는 방법은 돌 재료를 어떤 모양의 돌을 쓰느냐에 따라서 막돌이냐 다듬돌이냐 구별을 하고 또 아주 바르게 쌓느냐 아무렇게나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쌓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허튼 층 쌓기다 바른 층 쌓기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재료가 두 가지 쌓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여기는 막돌, 허튼 층 쌓기. 이 돌 모양이 가지각색이라는 뜻입니다. 맨 위에만 직선을 만들고 아래 쌓아진 것들은 돌 모양이 가지각색이다. 그래서 막돌, 허튼 층 쌓기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도 막돌, 허튼 층 쌓기입니다. 돌이 크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거의 비슷한 크기들로 돼 있긴 한데 딱 정형으로 돼 있지는 않아서 막돌 허튼 층 쌓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사찰 문화 해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어디 사찰 건축들을 예로 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찰 건축이 아니고 전북 담양에 있는 소세원인데
소세원은 또 제주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소세원을 창건한 분이 제주 양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걸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막돌 허튼 층 쌓기. 이건 사찰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막돌을 가지고 바른 층 쌓기가 요거 하나가 예로 나왔는데, 요 위에 건물은 사실은 기단하고 관계없이 요 맨 아래선만 봐야 됩니다. 여기가 막돌을 가지고 선을 맞춰서 바른 층 쌓기를 했다는 건데, 참 이게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서 층을 쫙 맞춰서 바르게 쌓았다는 건데, 이건 제주 목관하에 있는 2층 집 망경루입니다. 요 밑에 부분을 봐주십시오. 여기가 기단, 아이고 또 넘어가 보네. 기단 부분인데 돌의 크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다음 그 단 높이도 완전히 다 똑같이 만들었죠. 이건 다층 기단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4층으로 기단을 쌓았고, 여기 작은 글씨로 있는 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엄격하고 정형적이고 인위적이고 통제된 느낌이다.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을 잘 이제 느끼지 못하는데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 보면서는 사실은 늘 기분이 나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 망경루의 망은 바라본다는 뜻이고 경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겠다는 뜻이죠. 그 바라보는 사람,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와 있는 제주 목사거든요.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목사가 지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 왔으면 그럼 좀 다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임금이 제주도에 가서 다스려라라고 보냈으면 제주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괴로운 데는 없는가 봐야 될 텐데 왜 서울만 쳐다보느냐. 기분이 좀 나빠요. 똑같이 기분 나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조천에 가면 연북정이라고 있는데, 연은 연애한다는 글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모하는 방향이 어디냐면 북쪽이라는 말입니다. 북쪽에 임금님이 있기 때문에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정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이름 지을 때 애민정 이렇게 쓰면 안 됐을까? 아니면은 백성들 가까이 있겠다, 근민 이런 말들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은 서울만 바라보고 임금만 사모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시대 그 관리들의 사고의 체계가 백성 중심이 아니라 임금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듬돌을 가지고, 다듬은 돌인데 층은 허튼 층, 줄을 딱 맞추지 않고 줄이 들쭉날쭉하는, 이게 관덕정 길 옆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신 적은 없겠지. 그런데 이런 데는 줄을 맞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줄이 안 맞잖아요. 어떤 때는 기역자로 꺾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약간씩 높낮이가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돌은 다듬었지만은 층은 바른 층이 아니라 허튼 층이다 하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가는 길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관덕정의 남쪽 벽에 있습니다. 관덕정 건물 전체로 보면은 남쪽 벽, 시내버스 정류소 옆에
거기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단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계단에는 좀 여유가 있는 그 경우에는 장식을 합니다. 그 장식을 한 것을 이렇게 소맷돌이라고 부르죠. 이건 그저 수원 행궁은 굉장히 좀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건 무슨 문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양을 넣고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건데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부르는 건물 이게 정문 쪽입니다. 여기는 그 고종 임금이 황제가 된 다음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요 가운데 문양은 이게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했죠. 이건 임금을 뜻하는 문양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무슨 해태상 같은 것 이렇게 세워놓고 굉장히 계단을 화려하게 치장을 한 경우입니다. 저 고건축 이렇게 용어들을 보니까 무슨 우리말로 된 것도 있고 한자말로 된 것도 있고 해서 막 섞여 있습니다.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공부하려니까 진짜 머리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던데 초석 또는 주춧돌 이건 거의 다 같이 쓰더라고요.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을 주춧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형도 있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북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고자는 이런 모양도 있고 윗부분은 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팔각형도 있고 또 원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석 그 주춧돌을 쫙 윗면을 매끈하게 다듬으면 기둥도 톱으로 그냥 딱 잘라내면 딱 맞추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춧돌 윗면을 다듬지 않은 겁니다. 그 막돌을 가지고 그대로 주춧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랫돌은 울퉁불퉁한데 위에 기둥은 딱 잘라서 직선이면은 잘 안 맞겠죠. 그래서 기둥을 아래 돌 모양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그랭이질을 한다라고 해요. 요 기구 이름이 그랭인데 높이를 일로 절로 재면서 기둥을 아래 돌 모양에다가 맞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장점이 있죠. 이게 옆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제가 임플란트를 안 해봐가지고. 예. 그런 그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팔각 초석이 있고 방형 초석이라고 하는데 방은 보통 네모난 것을 말합니다. 네모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듬었을 때 어느 부분은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 주춧돌이 보통은 이렇게 낮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높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춧돌 자체를 기둥처럼 아주 높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수원 행궁인데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은 제가 찍은 사진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찍어 온 사진입니다.
제주도에도 주춧돌이 이렇게 큰 것이 있죠. 긴 거. 어디 갔습니까? 제주 목과나 정문입니다. 외대문. 그 바로 이 옆에가 표 봤는데 이제 매표소. 이 정문 기둥은 바로 이것을 주춧돌이라고 불러야 될지 말지는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도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석재를 기둥으로 썼다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은 주춧돌을 길게 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해야 될지는 사실 자신이 없는데, 아까 앞에서 본 그림하고 이건 비슷한 것이 있어서 일단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관덕정 기둥 중에 하나를 찍었습니다. 어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딱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옆으로 비스비스하게 밀려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세우지 않았을까?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정성을 안 들인다고 하더라도 시공하는 사람이 옆으로 간 걸 모르고 넘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간 삐스듬해서 이제 거의 요 주춧돌 끝하고 기둥 끝이 지금 거의 다 건드려질 정도입니다. 언젠가는 이래 밀려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기둥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밀려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관덕정 요 주춧돌은 이제 원형 주춧돌이죠. 예. 요것도 주춧돌의 한 종류이기는 한데, 요건 심초석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중앙에다가 중앙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운데를 파서 만든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를 판다는 것은 바로 앞에 그림처럼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파고 기둥을 저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밀려나겠지. 기둥으로 들어가면 그 초석 위에, 주춧돌 위에 세워서 그 건물 위에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기와를 올리고 해야 되니까 되게 무거운데,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뭐 기둥 깎은 모양에 따라서 원기둥 또는 각기둥 이렇게 하는데, 각기둥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기둥은 꽤 많이 보이죠. 그 고건축에서는 원기둥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근데 원기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기둥하고 민흘림기둥, 배흘림기둥. 원통기둥은 위아래가 똑같이 동그란 모양이죠. 어디가 두껍고 가늘고가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민흘림기둥은 맨 아래는 약간 지름이 약간 크고 점점 그대로 일정한 비율로 좁아지는 거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맨 아래가 두껍고 위가 가늘다. 그런데 그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옛날에 고등학생 때인가 무슨 배흘림 기둥에 기대에 서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수필 기억이 나는데, 그 배흘림 기둥이라는 것은 약 3분의 1쯤 높이에서부터 볼록 나왔다가 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가장 지름이 큰 부분이 3분의 1 지점이라는 얘기죠. 아래가 좁고 약간 두꺼워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여기 원통기둥 뭐 그냥 봐서는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끼지만은 이것이 예로 들어져 있어서 그랬고, 민흘림 기둥도 사진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는 민흘림 기둥을 썼다, 뭐 저기는 원통 기둥을 썼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냥 갖다 놨고, 이제 배흘림 기둥은
영주 부석사가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구별이 되겠죠, 이건. 지금 그 사진으로만 봐도 있는데 요 기둥만 하나 따로 찍은 건데 아주 가늘고 여기는 두껍고 또 다시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배 흘림 기둥, 아마 배가 조금 나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홀쭉한 사람이면은 이제 거꾸로 됐겠죠. 거꾸로 되면은 가운데가 가늘어지면은 기둥으로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기둥은 모양을 만들지 않겠죠. 기둥 높이에 따라서 평주, 고주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대부분의 그 처마 높이에서 끝나는 기둥을 평주라고 합니다. 처마 높이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모든 기둥이 처마 높이면은 위 지붕도 평평해져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붕 위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높아져야 되니까 그 건물에서 기둥 높이가 조금 다른 것보다 높은 것을 고주라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활주는 처마 끝에 보조 기둥입니다. 이건 처마 높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평주고 건물 안쪽으로 가서 좀 높아진 것을 고주. 그 다음에 뭐 활주는 그렇고. 근데 또 이제 내진고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주 중에는 그 가장 가운데 부분을 이제 형성하는 아무튼 기둥 하나만 높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 4개 정도는 최소한 4개 정도는 높이가 같은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가운데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그 높은 기둥이라고 해서 내진고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내진 주까지만 했는데 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옆에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이가 차이가 나죠. 내진 고주, 제일 높은 것들을 내진 고주. 그 다음 여기 바깥쪽에서 한 것은 외진주. 근데 맨 끝부분에 있는 것은 또 빗기둥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주 무슨 량하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건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 앞에서 볼 때에 좌우 방향으로 있는 기둥 위의 목재, 이것을 이제 도리라고 부릅니다. 도리.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량. 이제 나무 목변에 양씨하는 그 양자를 써서 이걸 도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좌우 방향. 그럼 앞뒤 방향으로도 목재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은 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걸 옆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건 앞이 아니고 옆에서 본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보. 동그랗게만 되어 있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건 앞에서 본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요 맨 바깥쪽에 있는 기둥을 평주, 처마하고 거의 같은 높이. 그 다음 건물 안쪽으로 가면은 높아야 되니까 이것을 고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밑에 이 고주, 실수. 이 고주 칠량, 이걸 쓰지 말자. 이 고주 칠량집이다라고 이제 썼는데 고주가 2군데 있다는 겁니다. 건물 안쪽에 고주가 2개 있고 그러면은 이고주, 이평주 이런 말은 더 붙이지는 않고 이 고주에다가 칠량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것이 도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도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 우리 제주도의 집들은 그 초가집, 작은 초가집이라도 대체로 칠량집입니다. 근데 구조가 아주 작을 때는 오량집을 짓기도 합니다. 육지에서는 일반 민가들은 오량집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육지 집하고 제주도 집의 아주 큰 차이가 육지에서는 홑집을 짓고 제주도에서는 겹집을 지었습니다. 겹집, 홑집 차이는 만약 이것이 건물이라고 하면은 요 방향으로 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요쪽에 벽이 세워지면 그걸 겹집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벽이 없으면은 홑집이라고 합니다. 육지 집들은 요것이 건물 전체면은 방, 마루,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홑집이 많습니다. 홑집일 경우에는 도리를 5개 정도만 쓰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에는 이게 가운데 벽이 있으면서 그 대신 앞뒤가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칠량집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물 앞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앞뒤로 이어지는 목재를 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보를 대들보라고 부릅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이제 지붕 높은 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을 종보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대들보, 종보 2개만 있습니다. 집을 더 크게 지으려면은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라고 부르죠. 대들보, 중보, 종보 이렇게 그 보가 2칸 또는 3칸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퇴보라고 했습니다. 그 퇴가 도대체 뭐냐? 보는 이제는 알겠지. 보는 알겠는데 퇴는 뭐냐면 여기 건물 내부하고 외부를 나누는 요 벽에서부터 처마까지의 그 공간을 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짧은 마루를 놓으면은 그걸 퇴마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마가 약간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 보가 막 여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퇴 부분에 설치한 것은 퇴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도리가 종도리, 상중도리, 하중도리, 주심도리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오량집이면은 여기서 상하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중도리 하나만 해서 종, 중, 주심 이렇게 해서 도리가 3종류만 되겠죠. 칠량집일 경우에는 도리가 4가지 종류가 됩니다. 보통은 내진주하고 외진주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벽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이 경우에는 내진주하고 저 밖에 외진주까지 다 보이는 경우입니다. 벽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진짜 더 머리가 아프던데 기둥 위에 보하고 도리를 짜맞춰야 되잖아요. 기둥 하나 위에 보도 지나가 걸쳐져야 되고 도리도 걸쳐져야 됩니다. 그걸 걸치는 구조가 이게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아주 위에 지붕 무게가 별로 안 될 때는 자 기둥 위에 이제 도리 놓고
그냥 다시 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집이 크면은 위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죠. 그러면은 보나 도리가 그 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제 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걸쳐지면은 이 부분이 너무 힘을 많이 받는 거죠. 무게를 많이 받아. 그래서 요만큼 받쳐지는 것을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받쳐지는 것이 기둥은 요만큼인데 실제로 받쳐지는 것은 이렇게 늘려주는 것이 공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그 공포를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다가 좀 예쁘게 멋지게 하는 것이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제 출목이라고도 하고 어려워서 그다음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내린 경우에는 소혓바닥이라고 해서 쇠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이 공포를 만드는 것은 첫째 목적은 뭐냐? 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바로 기둥면에 보나 도리가 닿아지면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많이 이렇게 넓게 해서 받쳐준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장식적인 멋을 내기 위해서도 만드는 것이다. 기둥하고 공포를 연결하는 것이 기둥 윗면을 톱으로 딱 잘라내면 평평하잖아요. 평평한데 그냥 보나 도리를 놓으면 밀려나겠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파기도 하고 일자형으로만 파기도 하고 파야 됩니다. 여기가 판 모양이죠. 소로 주도 첨차. 이거 너무 어려워서 요 부분들은 그냥 이런 명칭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림하고 또 실물은 모양이 다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니에요. 실물에서 어디는 주두고 어디는 첨차고 소로도 삶이다. 이거 다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요 맨 아래 거 하나만 확실히 해둡시다. 주는 기둥이고 두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맨 처음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주두다. 그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공포를 기둥 위에만 설치하느냐, 기둥 아닌 곳에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둥 위에만 공포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맞지? 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주심포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기둥 위에만 있다고 해서 주심포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무게를 분산하는 효과를 또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멋을 내기 위해서는 기둥 아닌 부분에도 공포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둥 위에 공포가 있죠. 기둥 위에도 공포가 있는데 여기 공포들은 기둥이 아니잖아요. 기둥이 아닌 요것은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것은 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리가 한 줄, 두 줄 있네. 그러면 요것은 그 돌이 위에 다시 놓인 것은 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창방 위에다가 공포를 다시 설치할 때는 이제 다포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혹시 누구 같습니까? 우리 저 김한철 한라사님 기억 안 납니까? 이 사람? 우리 답사회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주심포 양식을 아까 이 앞쪽으로 옆쪽으로 이게 막 그 복잡한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앞쪽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입공이라고 입공 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공. 근데 하나만 설치하면은 초입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두 개를 설치하면 이입공, 초입공, 이입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요 많은 것은 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초입공, 이입공, 보, 머리답. 그러니까 보가 이렇게 가는데 안 건드렸는데 옷으로 건드려졌나? 보가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맨 밖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보머리라고 했다. 여기 아까 도리 위에 이제 도리 밑에가 있네. 이건 밑에는 장혀라고 부른다. 화반은 장혀하고 도리를 또 받쳐주는 것이고, 아이고 창방은 더 밑에 있네요. 그다음 기와 습기와 암기와 있고, 여기를 연함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놔뒀습니다. 평고대, 석가래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설이라고 부릅니다만 문인방, 문설주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나오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쇠설을 설치했다 했는데 요 문이 이렇게 이건 위를 향하고 있지만은 위를 향하고 있으면 쇠설하고 안 부르고 아래로 향했을 때라야 쇠설하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입공계 건물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이 경복궁 향원정입니다. 향원정. 예? 이건 제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흐리잖아요. 도리를 받치는 공포 구성 부재인 첨차가 기둥 중심축보다 나왔다. 이런 공포를 구성하는 첨차가 기둥 중심축이 어디쯤 있냐? 기둥 중심축은 요만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나온 것을 출목이라고 합니다. 이건 출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있네요. 출목. 바깥쪽으로 출목이 4개나 나와 있다. 맨 위에는 또 용머리 모양을 장식했습니다. 그 출목은 꼭 용머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양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연화앙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제작 과정이니까 똑같은 것이 하나, 둘 이렇게 겹쳐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는 다 떼내서 따로따로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쇠서인데 제작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를 향한 채로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에 들어갈 때는 요 혓바닥처럼 된 것이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쇠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 벽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뭐 일반적인 집에서는 그냥 회칠을 하기도 하고 흙벽으로 놔두기도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흙벽인 경우가 꽤 많았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나중에는 뭐 시멘트 칠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회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찰 건물에서는 벽화를 많이 그려서 장식을 하는데, 벽화를 그리지 않을 때는
그 일정한 색깔을 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금색, 황색을 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어느 절간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무도 중에 한 부분이죠. 예, 시무도 그냥 대충 얘기는 알겠는데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이 다음 그림이 아예 소가 사라지는 그림이죠. 김보성 회장님 맞습니까? 이 다음 그림이. 이 앞에 그림은 소 색깔이 반은 누렇고 반은 하얗고요. 뭐 이런 벽화도 있고. 이게 부처님이 해골에 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윤해설에 기반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 해골 중에 전생에 나의 부모라든지 누구의 해골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절한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걸 이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쁜 여성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막 하는데 유혹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 저는 그냥 용선에 타서 이제 평소에 착한 일을 한 좋은 덕을 쌓은 사람들을 싣고 극락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또 이름이 반야 용선도라고 우리 회장님이 고쳐줬습니다. 앞뒤에는 이제 보살님이 계시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착한 사람들, 극락 가는 사람인데 그림 모양을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그냥 상투만 튼 사람도 있고 여성, 남성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조금 젊은 사람도 있고 갓 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스님이 아니라도 착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극락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극락 가는 데는 꼭 이 용으로 모양으로 된 배를 타게 되는 모양이죠. 저는 비천은 의미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인터넷에서 따온 거라서 비천상이다. 백담사에 이런 그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주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주제가 다 다른 거더라고요. 아주 많은 것 중에 제가 4개만 나온 건데 요 그림은 원효대사 이야기 아닌가? 굴 속에서 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예. 굴 속에 있는 분은 가섭존자로구나. 그냥 저는 이게 설명이 없길래 굴 속 원효대사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불교의 이야기와 관련된 인물들을 그려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꽃무늬 새 그냥 일반적인 산수도처럼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고 그냥 따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건 외벽에 그린 벽화 같지는 않고 내벽에 있는 그 벽화일 겁니다. 민가에는 보통 벽화를 안 그리죠. 민가는 그냥 해칠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벽을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또 창호. 문에는 어떤 장식을 하는가? 보통은 살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면은 살자를 쓰는 것 같아요. 위, 아래, 옆으로 하면은 그 격자문이라고 하고 옆으로 하면은 이제 꽃을 그린다 하면은 이제 꽃살문이다. 그냥
저 꽃 같은 거 없으면은 이제 빗살무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문양들을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꽃도 한 가지 종류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을 참 공들여서 새겼습니다. 여기는 코끼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고 예, 격자문 또는 우물살문이라고 해서 그냥 위아래 양쪽 옆으로 네모나게만 한 것. 내부. 아까도 조금 나왔던 건데 예, 중도리, 중장혀. 장여는 장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종보고 여기는 대들보고 여기 중보는 없는 상태고 여기 단연, 장연이 있는데 지붕을 맨 윗부분에서 받쳐주는 좀 가는 목재들입니다. 나란히 갈비뼈 모양으로 쭉 이어지죠. 윗부분에서 약간 꺾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죠. 그럴 경우에는 위에 것은 짧기 때문에 단연이라고 하고 아래 것은 기니까 장연이라고 하는데 둘 다 석가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들보의 요 맨 끝에는 보는 보입니다. 누르면 안 되지. 보, 여기도 보인데 뒤에 아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보를 조금 받쳐주는 거죠. 조금. 그래서 아지입니다. 여기 아지의 뜻은 새끼입니다. 새끼.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할 때 아지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예.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예. 여기도 보아지 있고 여기도 보아지가 있습니다. 자, 보하고 도리 이것만 조금 더 아마 이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가장 건물의 기본이 되는 것이 기둥, 보, 도리 세 가지니까 네, 기둥, 보, 도리. 도리는 이렇게 횡으로 놓이는 것이다. 보는 종으로 놓이는 것이다. 이건 제주도 관덕정 보수공사 할 때입니다. 여기서 각 부분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저기가 앞쪽입니다. 예. 저쪽이 앞쪽. 그러니까 이것이 도리가 됩니다. 도리. 또 여기도 도리. 그 다음에는 이 방향은 보가 되죠. 이것이 보. 여기도 보. 여기는 보아지도 있고. 그다음 요것들은 석가래인데 원래 이렇게 촘촘히 다 붙여놓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거 벌려놓을 겁니다. 그 보수공사 할 때는 이런 계단을 저 사람이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찍을 수 있었죠. 이제 대공. 대공은 맨 위에 있는 그 지붕선 바로 그러니까 요 지붕선을 용마루라고 부르죠. 용마루 바로 밑에 있는 그 도리, 그걸 종도리, 맨 위에 있는 끝에 있는 거라서 종도리라고 그 종도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이 대공이다. 대공 밑에는 종보가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은 중도리고 맨 위에 것은 종도리, 종도리를 받치는 것은 대공, 그 밑에 있는 보는 종보. 그런데 대공은 이제 판 모양으로도 만듭니다. 아까 것은 조금 문양을 조금 멋지게 좀 사치스럽게 꾸몄는데
이렇게까지 못할 경우는 그냥 판으로 대공을 만듭니다. 이런 건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판대공으로 한 경우가. 지붕 모양으로 갑니다. 요 사진은 1910년대 초반일 겁니다. 지금의 제주 북초등학교의 그냥 첫은 아니고 두 번째쯤이구나. 맨 처음에는 지금 그 인천문화당 있는 쪽에서 개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로 옮겼을 때 거기 뭐가 있었느냐? 이 건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 건물은 영주관이었습니다. 영주관은 객사죠. 객사는 뭐 하는 데냐면 임금을 뜻하는 요만한 나무판, 여기 대궐 전자를 써놓습니다. 대궐에 임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초하루마다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목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가서 절하는 것이죠. 임금한테는 몇 번 절해야 돼요? 4번 절합니다. 그때 이게 졸업생들 기념사진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요 지붕선하고 요 지붕선은 높낮이가 확실히 차이 나죠. 이럴 때 소슬지붕이라고 합니다. 옆에보다 솟아 있다고, 소슬지붕. 근데 같은 건물을 다시 찍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1, 2년 차이인 것 같은데 옆에서 찍어졌죠. 조금 옆에서 찍어졌습니다. 맨 이렇게 솟았으니까 소슬지붕. 근데 요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런 모양이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을 맞배지붕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 높으니까 소슬지붕. 요것만 봤을 때는 마주대고 있으니까 맞배지붕. 그 다음 요 옆을 보면은 아마 요쪽으로 선이 이 내림마루가 있고 또 대각선 방향 저쪽으로도 똑같은 내림마루가 있겠죠. 여기가 용마루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마루를 향해서 내림마루가 가서 딱 만나는 이런 모양의 지붕을 우진각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에 용어가 3개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옆에보다 높다, 소슬지붕. 마주 붙어 있다, 맞배지붕. 요 옆에, 요런 옆에 요 부분을 익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날개 익자를 써서 익실이라고 부르는데, 익실의 이 끝부분은 우진각 지붕. 요것은 성읍에 있는 객사입니다. 성읍에 있는 객사는 아까 제주목에 있는 객사하고 약간 다르죠. 어느 부분이? 여기가 다릅니다. 아까는 우진각 지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팔짝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마루에서 이 마루가 왜 이렇게? 마침 잘 됐네요. 용마루에서 끝에서 쫙 이쪽으로 한 줄로만 내려오면은 우진각 지붕인데 꺾이죠. 내림마루, 추녀마루 해서 그렇게 해서 꺾이는 것은 팔짝 지붕입니다. 이거 뜻하지 않게 원하는 대로 됐네. 여기는 맞배지붕, 요것에 비해서는 소슬지붕. 그래서 이 건물 모양이 제대로 복원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 목관하에 있던 객사도 우진각 지붕으로 했는데 그보다 더 고급 지붕 모양으로 더 낮은 지방행정기관에 했다? 이건 맞나? 저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나주향교에 들어가는 산문인데 여기는 여기 부분은 소슬지붕, 그다음
맞배 지붕, 또 여기도 맞배 지붕. 이건 문이라서 이렇게 막 큰 건물이 아니라 많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우진각이나 팔짝 지붕을 만들기가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둘 다 맞배 지붕으로 했습니다. 요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 인터넷 사진입니다. 전부 다 맞배 지붕이죠. 맞배 지붕. 맞배 지붕도 다 똑같지 않고 무늬들을 아주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이건 제주도에 있는 사찰 불탑사에 여기 보니까 시무당이라고 썼던데 시무당은 뭐 하는 데일까요? 그냥 스님들 거처하는 곳일까요? 공부하는 곳일까? 뭐 그렇게 봐야 돼. 심으니까 아마 공부하는 곳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냥 생활관이 아니고 예. 거기도 맞배 지붕입니다. 이렇게 맞배 지붕. 이건 현대 건물입니다. 근데 용마루가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냥 추녀마루가 쫙 가운데로 모아져서 한 곳에 모이는 것. 용마루가 아예 없이. 그것을 모임지붕이라고 하는데 모임지붕은 요 마루가 몇 개 모이느냐에 따라서 뭐 4모, 6모, 8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불국사 관음점 3호라고 되어 있죠. 사각형으로 가운데로 모이게 되어 있죠. 법주사 팔상전도 3호 지붕의 일종입니다. 물론 이제 층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운데로 모여진 것은 맨 위에 층만 가서 모여지죠. 사진이 어떻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좀 자랑하려고 한 건데. 잘 찍었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해주길 바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환구단. 네, 환구단은 팔각입니다. 팔모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죠. 네. 창경궁 존덕정 여기는 6모로 모아집니다. 이건 제주도 겁니다. 4모로 모아지는데 귤림당이죠. 귤림당은 목사라든지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이 술 한잔하고 시도 짓고 약간 쉴 때에 썼던 건물입니다. 다시 우진각 지붕. 나는 이 숭례문, 우리 남대문이라고 불렀던 숭례문은 우리 국보 1호이기도 하니까 나는 그 머릿속에 늘 거기는 팔짝 지붕일 거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진각 지붕이더라고요. 자, 우진각 지붕의 전체 모습을 보면은 용마루가 있고 바로 추녀마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꺾이는 것이 없죠. 이건 제주도 화북에 있는 그 김석윤 씨 기와집. 이쪽 옆 위에가 높은 동산이 있어서 위에서 찍으니까 지붕 모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들, 제주도 와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 집 완전히 헐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우리 답사 때 한번 갔었어요. 여기를 전형적인 제주도 초가집이었는데 지붕만 양철로 바꾼 거였죠. 근데 이것 다 우진각 지붕입니다. 초가집도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우진각이에요. 안에 지붕 그 목재들은 보면은 이 앞에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우진각 지붕 모양입니다. 제주도 초가 거의 뭐 그건 100%라고 해도 될 겁니다. 제주도 초가 100% 우진각 지붕입니다. 이건 신촌에 있는 집이죠. 자, 팔짝 지붕. 홍화각 그림인데 요 옆에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이고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마루가 3개입니다. 아까 마루가 하나만 있는 게 뭡니까? 모임 지붕이 한 가지, 그러니까 마루가 하나가 아니라 한 종류. 추녀마루만 쫙 연결되는 것이 모임 지붕. 그다음 용마루가 있고 추녀마루로 연결되는 게 우진각 지붕. 용마루에 내림마루, 추녀마루 이렇게 꺾이는 것이 가장 멋지고 좀 위험이 있고 뭐 그런 게 팔짝 지붕입니다. 여기 연북정도 팔짝 지붕입니다. 정하면은 보통 벽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기둥만 있죠. 그런데 관덕정 어떻습니까? 관덕정도 옆에 벽 없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거기다 벽을 설치했습니다. 연북정에도 벽을 설치했어요. 거기 관청으로 썼죠. 연북정은 경찰관 주재소로 썼었습니다. 그때는 쫙 여기 벽을 막았죠. 돌로. 근데 중요한 얘기를 빼뜨린 것 같은데 목조 건축이라고 할 때 목조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 말일까요? 제주도 집들 돌 아주 많이 씁니다. 기둥이 문제입니다. 기둥이 돌이냐 나무냐 그것이 목조냐 석조냐를 가리는 겁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은 기둥 문제입니다. 기둥을 무엇으로 쓰느냐가 목조냐 석조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입니다. 정말 그 중요한 걸 빼뜨릴 뻔했네요. 경회루. 이건 좀 이상하죠? 이거 무슨 지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팔짝 지붕 이건 맞습니다. 근데 내림마루가 너무 길고 또 건드리면 안 돼. 추녀마루가 되게 짧아요. 보통 팔짝 지붕은 내림마루가 짧고 추녀마루가 긴데 이건 조금 반대로 추녀마루가 짧고 내림마루가 길어서 내림마루가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 모양이 높아지죠. 그게 일본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일본 집들이 좀 지붕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본식이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그건 자신이 없네요. 이건 마지막에 동정문. 이것도 이제 팔짝 지붕입니다. 근데 팔짝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죠. 이건 밑에서밖에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 위에서 찍을 수 있는 절. 원당봉 안에 문강사. 또 거기 위쪽에 원당봉 남쪽 봉우리 올라가서 찍은 건데 팔짝 지붕 확실히 보이고 있죠. 여기 부분은 삼각형이 되고 내림마루, 추녀마루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법화사 대웅전도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건. 동물 모양들. 이걸 잡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잡상. 뭐 원숭이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고 맨 이쪽에는 용 모양일 겁니다. 제주 목가나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각각
이제 지붕만 가지고 지붕을 기준으로 무슨 지붕인지 한번 봅시다. 20번 무슨 지붕입니까? 예. 19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화장실. 예? 무슨 지붕? 안 보여? 잘 안 보여, 수가? 요건 맞배 지붕. 예. 화장실 맞배 지붕. 뭐 7번은 예? 우진각. 요거는 했으니까 팔짝. 요것도 팔짝 지붕. 여기 안내판. 소설 지붕입니다. 안내판은요. 여기 맞배, 여기도 요 끝을 보면은 맞배. 지금 요렇게 긴 것은 행랑인데 요 행랑에도 다 맞배 지붕 모양입니다. 근데 사진 이거 어디서 찍으면 이런 모양 됩니까? 그 옆에 무슨 저 리베로 호텔 쯤에서 찍으면 요 모양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찍힙니다. 왜? 지금 여기 건물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건 제가 합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제주목관화 앞에 가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예, 안내판입니다. 근데 요 부분은 합성한 거죠. 지금 여기 건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모양이 안 나오죠. 지붕의 재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옛날에는 초가집이 엄청 많았죠. 이거 창녕의 하병수 초가 이게 제가 갔을 때 찍기는 했는데 아주 오래전 사진이라서 흐립니다. 이게 저 다시 옛날 필름 사진을 가지고 또 스캔하다 보니까 흐린데 지붕 두께가 이거 거의 이 높이하고 같아질 정도입니다. 진짜로 이거 한 1.5m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는데 현재 사진 지금 인터넷에서 하병수 가옥해서 타보면은 이렇게 얇아졌습니다. 다 걷어내고 다시 한 것 같아요. 육지선은 초가집 재료가 뭡니까? 초가 이 위에 덮는 재료가 볏짚이죠. 네. 볏짚을 다 사용합니다. 네. 유관선생가 이것도 볏짚을 썼습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죠. 육지에서는 집을 규모를 키울 때에 붙여서 기역자, 디귿자, 심지어는 완전히 미음자, 네모로도 짓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기역자, 디귿자 붙이는 경우가 저는 전통 초가에서는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뗍니다. 안거리, 밭거리, 목거리, 이문거리, 이문간 이런 식으로 다 뗍니다. 근데 육지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짓더라고요. 신예리의 양금석 씨 집인데 양금석 씨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요것이 안거리던가? 요것이 안거리 맞아요. 안거리, 밭거리, 지붕 끝에만 나온 거죠. 여기가 목거리. 다 뗍니다. 제주도의 지붕은 재료가 새. 울릉도 나리분지에 있는 너와집. 너와는 나무를 쪼개서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와처럼 쓰는 거라서 아유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 불안해. 이 돌멩이들을 다 그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굴러 떨어지지 않는가 이거. 저 이거 보면서 옆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기와집이 좀 고급집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것을 암키와 그 암키와 두 개 사이에 위에 놔서 비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수키화입니다. 예. 암키화가 쭉 아이고 아닌데 참 나 이 손 건들면 안 되는데 암키화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오고 그다음 그 위를 수키화가 덮고 있고
맨 끝에는 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딱 꺾어 내립니다. 이것을 막새라고 하죠. 막새. 이것은 수키와의 막새니까 수막새, 암키와의 막새니까 암막새. 이 건물 보니까 무슨 종류의 건물인지 짐작이 되죠. 예, 이 글자 보니까 알겠지. 이건 사찰 건물입니다. 수막새, 암막새, 암키와 수키와. 근데 맨 끝에 있는 것은 모서리 암막새는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 요건 곱새기와, 요것은 귀면이라고 부른다. 귀면은 이 무슨 도깨비 모양 이런 그 험상궂은 얼굴 모양을 새긴 기와를 말합니다. 납작하게 해서 이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죠.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만 쓰니까 특별히 구워내는 거죠. 스키와에도 이렇게 이름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 스키와 하나 가지고 지금 이름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아유, 기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 많이 붙이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이 막새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이거 여러 개 중에는 통일신라 시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화문. 이렇게 딱 반으로 접으면은 마주 붙는 무늬라고 설명이 됐더라고요. 보상화문. 그 다음, 연꽃 그림인데 이렇게 마주대면은 같아진다. 인동보상화문. 이거 뭐, 그 다음에 가릉빈가? 이건 가릉빈가가 무슨 사람 모양의 날개가 있고 가릉빈가가 뭘 뜻하는 거더라? 극락에 사는 새 종류 같기는 한데 어디 사는 극락? 극락에 사는. 이거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짐승의 얼굴 모양이다. 예. 잠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 귀목은 뭐예요? 귀신 눈입니다. 예. 목은 눈입니다. 귀신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입니다. 우리처럼 좀 찢어지죠. 수면무늬라는 뜻이 맞는 거. 아무튼 그렇게 소개가 돼요. 저 화면에는 뭐라더라? 귀면. 귀면은 무늬 자체에 주안점을 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위치, 지붕의 맨 양쪽 끝에 이렇게 세우는 거라서 거기는 보통 귀신 얼굴 모양을 새긴다고 해서 귀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 무늬 자체에 대한 이름이라서 수면무늬라고 한 것 같습니다. 키 같은 데 가면 동그랗게 가만히 있죠. 요게 교재에도 나온 부분이죠. 안 나왔는가? 말만 나왔습니까? 근데 어디에 이렇게 그냥 시커멓게 까만 걸로만 6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건 너무 안 좋다 해서 이제 실제로 다 천연색 그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따로 놓은 건데 안 나왔었구나.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겁니다. 암막새에도 이렇게 명칭이 모르겠어요. 이건 암막새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굴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상화문 암막새, 당초문 암막새, 인동문 암막새. 여기 이렇게 무늬를 참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좀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좀 큰 건물에는 이런 문양을 용마로 맨 끝에다가 세우죠. 침이라고 하는데 요 글자를 쓰더라고요. 치자를. 이게 그 독수리 비슷한 뭐 그런 종류의 새 모양, 새를 뜻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새의 꼬리를 양쪽에 둬서 사실은 이건 뭐 어떤 장식적인 의미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곳에서 이제 발굴된 침이 이건 뭐 지금 다 전시되어 있는 건데 황명사, 이륵사지. 여기는 집에 그 중요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좀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 요거 난간 아닙니까? 난간. 우리 제주말로 난간. 툇마루 앞에 이렇게 돌을 까는 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박석이라고 부릅니다. 박은 얕다는 뜻이죠. 얇은 돌을 까는데 이게 어디 거더라? 어느 향교, 정의향교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네. 그 향교 앞에는, 향교는 일단 뭐 그냥 개인이 짓는 집이 아니니까 돈에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박석을 깔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향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성전 앞에 박석 깔려 있습니다. 제가 90분 계획했는데 실은 8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쳐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자료 너무 잘 만드셨지? 예. 불교적인 걸로 말씀드릴게요. 치미는 벽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 불교 건축물이 전부 목조다 보니까 벽사의 의미, 화재를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장식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예, 우리 불교에서는 벽사의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치미가 양 끝에 있는데 가끔 보면 용 머리를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다 벽사의 의미인 거예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예, 이런 거. 그리고 아까 기면 나왔었는데 이것도 불교적인 걸로 좀 설명드리자면 예, 이 기면하고 아까 이 기면 같은 거예요. 이 기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것도 벽사의 의미입니다. 대웅전 들어갈 때 어간문에 보면 예, 이 기면이 4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주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제일 양쪽에 있는 기면들은 눈을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기면들은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무슨 뜻이냐? 대웅전에 신성한 그 부처님 정각에 삿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면이에요.